예, 저희들은 지난 시간에 예술과 사회 그리고 삶에 대한 주제들을 얘기했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예술의 어떤 성격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제목은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이라는 제목 자체는 발터 벤야민이라는 철학자에 의해서 이야기된 겁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술복제 시대라는 건 뭘 말할까요? 그러니까 복제 기술이죠. 엄밀히 말하면 복제 기술이 발달한 거죠. 처음에는 복제 기술의 출발은 뭐였겠어요? 판화였겠죠. 언젠가 그런 얘기 제가 했죠. 판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작품들을 복사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복사기가 나왔겠죠. 그러다가 또 뭐가 나왔겠어요? 이 사진기가 나왔겠죠. 그런 다음에 영화가 나왔겠죠. 그런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 나오죠. 또 요즘에 스마트폰이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복제 기술입니다. 또는 기술 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이 작품을 지금 보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타들린의 제3 인터내셔널 기념탑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형물인데요. 글쎄요, 러시아 구성주의를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예술 중에 또 하나의 경향이 써 있는데, 어떤 과학의 어떤 기술, 그리고 그것에 의한 어떤 그 발전,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석하면서 새 시대를 바로 거기서부터 찾았던 일종의 러시아 구성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당시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있었던 시대를 대표하는 타들린의 제3 인터내셔널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을 지금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무한 복제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작품을 보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작품을 봐보면 지금 이제 뭔가 여기서 느낌이 와요? 느낌이 안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그냥 이렇게 철조물로 돼서 안에 뭐가 있나 보다. 막 뭔가 1.6m짜리니까 높이가 나무, 철 유리로 돼 있다잖아요. 안쪽에 유리로 돼 있고 철도 돼 있고 막 하잖아요. 이게 뭔 느낌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뭐지 이게? 어디 뭐 철거 구조물인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이 작품이 사실은 이제 그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찍은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돌아다니고 또 복제되고, 그것은 제가 또 다시 복제해서 여기다 보여주고, 여러분들은 또 다시 복제해서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 무한 복제될 수 있는 기술 환경이 생겨나면서부터 예술 작품의 어떤 결정적인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체의 발달과 함께 예술 자체의 성격이 변화됐다는 거죠. 그냥 어떤 새로운 매체가 발견되면서 그 매체를 활용한 어떤 예술의 변화를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술 자체의 성격 자체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매체에 관한 이야기는 한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그 튜브 물감이 생기면서부터 풍경화를 그리는데, 예전에는 밖에 나가서 풍경화를 직접 물감까지 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서 드로잉 또는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스케치를 해갖고 와서 실제 그림은 작업실에 와서 화실에 와서 채색을 했단 말이죠. 지금은 물감을 들고 직접 나가서 현장을 보면서 바로 채색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겠잖아요. 일정하게 변하지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비디오가 생겨서 비디오라는 새로운 매체가 생기면서 비디오 자체로 어떤 새로운 예술 형식이 생기니까 이제 매체가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어떤 요소 또는 변화 요소가 됐다는 건데, 그런 연상선상에서 이런 무한 복제가 무한히 가능한 시대의 예술작품의 근본적인 성격이 변화되는데, 그 중에 제1번이 바로 아우라의 붕괴라는 거예요. 아우라의 붕괴. 아우라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째, 아우라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아우라란 멀리 있는 것의 이례적 나타남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우라가 뭐냐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운 말이에요. 뭔가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봤어요. 누군가를 봤는데 그 사람이 확 순간 자기를 확 사로잡는 게 있잖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쫙 아우라가 뭔가 빛이 있어 보여요. 예를 들자면 더 쉬운 말로 하면, 교회나 또는 절에 가면 성화라고 하죠. 성화. 그러니까 성스러운 사람들을 그림으로 옮겨놓은 거 보면
예, 뒤에 얼굴 뒤에가 이렇게 그 뒤 얼굴 뒤편에가 이렇게 하얀 빛이 돌잖아요. 그 저 노란 빛이 돌잖아요. 이것이 아우라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우라를 못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여주려고 아우라를 그린 거예요, 예전에. 그런데 어쨌든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아름다운 대상을 봤을 때 우리가 거기서부터 순간적으로 아우라를 느낀단 말이에요. 어떤 빛을 느낀단 말이에요. 또 후광을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어딘가에서 멀리 있다가 순간에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이 이례적으로 나타난다. 그 아우라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아우라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로 누군가한테 아우라를 느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은 정말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저 사람만의 어떤 독특한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유일무이해야 되는 거예요. 유일무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어야 된다. 너만이, 다른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너만의 어떤 매력이 있어야만, 예? 그것이 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있어야만 거기서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기술 복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작품이 유일무이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원본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무한복제되다 보니까 원본이 아니에요. 가본이죠, 가본. 복제품. 복제품 안에서는 유일무이성이 사라지면서 뭔가 아우라도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복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주대를 어떤 것이면서 아우라가 붕괴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종교적 대상에 대한 숭배의식으로 아우라를 만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화 같은 데 보면 뒤에 아우라를 막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세속적인 아름다움을 숭배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아름다움은 그려지진 않지만 느껴지는 예술작품이 뭔가, 혹시 여러분들 제 전시회 같은 데 가보면 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피카소나 아까 말한 대로 유명한 우리나라 박수훈이나 이중섭이나 이런 대화가들 작품을 보면 쫙 빨래드림 같으면서 쫙 뭔가 그 안에서 막 영험한 뭔가 나오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우라인데, 그게 복제 기술인 사진술이 등장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사진 속에 들어있는 이중섭을 보고 이중섭의 그림을 보고 아우라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술이 위기시기 시작하게 되고 됐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또 하나의 변화가 있어요. 아우라가 붕괴된 만큼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술이 전통적인 예술은 의식가치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의례를 치르는 거죠. 의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이나 교회나 그 밖에 종교적인 어떤 주술적인 행사에서 예술은 그 의식을 치르는데, 그 의식에서 요구하는 어떤 영혼의 세계, 아름다움의 세계를 드러내주고 표현해주는 어떤 그런 데서 가치를 갖는 거였다면, 이제 그런 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예술은 전시 가치하는 거예요. 전시가 뭔지 알죠? 우리가 지금 전시하잖아요. 옛날에는 예술이 전시라는 게 따로 없었어요. 예술을 전시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절에서, 그 밖에 어떤 좋은 대갓집에서, 대갓집의 어떤 분위기, 이 집 내가 어마어마한 그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내 주변에 뒤에 쫙 멋진 그림으로 내 뒤를 쫙 받쳐줘야 되겠죠? 그러면 나를 이 그림을 쫙 받쳐주면서 뭔가 영웅적이거나 또는 막 고귀한 선비처럼 나를 뒤에서 막 밀어주겠죠? 그런 어떤 의식가치에서 이런 의식가치는 끝났다는 거죠. 아우라가 사라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술은 전시가치로, 그러니까 많은 작품들을 놓고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죠. 바깥으로 드러내서 놓고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술은 더 이상 아름다운 가상의 왕국에서 표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어떤 가상 세계에서 아우라를 품어내고 그걸 통해서 어떤 영혼의 세계,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시대는 지났다. 이게 이제 기술복지 시대 예술작품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발터 벤야민이라는 철학자가 많은 말을 했습니다. 여기 조금 더 이제 이와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기술복제 시대 사진기 또는 카메라, 그러니까 영화, 그 밖에 동영상 이런 것들이 많이, 비디오 이런 것들이 막 발전하는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욕망 체계에 의해서 예술이 그 안으로 흡수돼 버린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입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앤디 워홀이라는,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의
이분이 이제 1968년도에 이제 팝아트, 우리가 말하는 팝아트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고, 심지어 팝아트의 제왕이라고도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에 의해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은 어쨌든 거래되는 것이 예술이다, 그죠? 거래될 수 있어야 예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생각해보면, 거래가 된다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싼 값에 거래되는 게 나한테 이익일까요? 아니면 한두 사람에게 비싼 값에 거래되는 게 나한테 이익일까요? 옛날 예술가들은 작품 하나를 그려가지고 많은 돈을 받고 팔았겠잖아요. 그런 사람도 요즘 예술가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보다도 음원 하나 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나보다 훨씬 더 이익이잖아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거래를 원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점점 어떤 쪽을 추구하게 되냐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을 싼 값에 구매할 수 있게. 그것이 이제 문화산업이에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자본의 욕망에서 노출된 문화산업인데, 이 욕망구조라고 하는 것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욕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사물을 짓기 원하는 게 아니고, 내 친구가, 짝패가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된다. 그러니까 욕망은 기본적으로 삼각형 구도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뭔가를 욕망한다는 것은 대개 내가 직접 그걸 욕망하게 되는 경우보다도 나의 친구가 욕망하는 것을 나도 욕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욕망의 대상이 또는 친구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옆에 있는, 옛날에는 저 멀리에 있는 아주 잘 사는 집 딸을 보고 막 꿈을 꿔요. 나도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가 입은 옷을 하나 사봤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삼각형 구조가 넓어. 저기 있는 저 양반집 딸은 너무 나한테 멀리 있어. 그가 입고 있는 옷도 나한테 너무 멀어. 그러니까 너무 멀다 보니까 욕망을 하지만 그게 아주 간절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꿈은 갖고 있지만 내 삶을 그렇게 너무 비참하게 만들진 않아. 근데 요즘은 그 친구가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옷도 너무 쉽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망 구조의 삼각형 구도가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그 욕망에 노출되어 있어. 그래서 항구적 불안 상태에 빠진다는 거죠. 항구적 불안 상태. 그러니까 항상 너무 가까이에 욕망의 대상과 그것을 견인해준 짝패가 너무 가까이 있는 구조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너무 무한 경쟁 체제에 빠져든다는 거죠. 또 슬라보의 지적이라는 사람은 조금 이제 최근에 아주 많이 알려진 철학자들인데요. 원래는 우리 자아라고 하는 것은 초자아와 이드, 그러니까 욕망의 어떤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드와 뭔가 규범적이고 어떤 도덕적인 어떤 명령을 내리는 초자아 사이에서 균형 감각을 유지해 주는 것이 이 자아인데, 문제는 뭐냐? 초자아는 우리한테 참아라, 견뎌라, 하지 마, 일어나, 막 이렇게 오늘 공부해야지, 너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우리를 규율하고 규범하는 초자아가, 문제는 오늘날 초자아를 대변하는 것이 그렇게 전승된 문화적 기업과 규범이 아니라 이제 돈이 초자아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돈은 우리한테 참아라, 견디라고 하기보다는 즐겨라, 써라 그런다고 했어. 써라, 즐겨라. 왜? 소비가 최대의 미덕이다. 이렇게 욕망을 자극한다 보니까 초자아와 이드가 싸우는 게 아니고 초자아와 이드가 도착적으로 화해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서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될 자아가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욕망구조 체계에서는 사람들이 생각 없이 자본에 노출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몸과 정신이 도착적으로 화해되어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부모님들이 학생들한테 참아라, 견뎌라 한단 말이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심지어 요즘에는 그러다 네가 나중에 대학 가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뭔가 공부만 잘하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든지 욕망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초자아가 맞아요, 명령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초자아도 욕망을 부추기는 쪽에 있어서 이드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주체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이제 슬라보의 지적이라는 철학자의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어떤 문예 이론가든 철학자든 어떤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날 문화산업에 의해서, 문화산업이라는 것은 문화예술을 원자료로 해서, 문화예술을 원자재라고 한다면 그걸 가공한 것을 문화 컨텐츠라고 합니다. 문화 컨텐츠. 그 문화 컨텐츠를 상품화한 것이 문화산업이에요.
근데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문화산업은 스스로가 하나의 상품이면서 또 다른 상품을 선전하는 역할을 하는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얘기 해보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특히 이제 드라마가 대표적인 문화 상품, 문화 산업인데요. 예를 들면 요즘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예능 프로,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드라마가 대부분 다 이제 문화 산업입니다. 이 문화 산업은 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그 드라마가 하나의 상품이죠, 이미. 내가 직접 돈을 내든 안 내든 이 드라마를 내가 보는 순간 나는 이걸 구매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 우리는 돈을 지불합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런데 이 드라마가 단순히 그 드라마만이 상품인 게 아니라 드라마 속을 잘 보고 있으면 어떤 걸 선전한단 말이에요. 어떤 여인의 상, 어떤 남성의 상, 또는 어떤 매력적인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기호화하고 상징화해서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어떤 새로운 상품들을 끝없이 선전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드라마를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은 백화점에 안 갈 수가 없어요. 백화점에 가서 막 눈을 이렇게 안 돌아다닐 수가 없다는 거죠. 드라마를 계속 보는 날 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도 모르게 드라마가 선전하는 상품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상품이면서 다른 상품들을 선전하는, 그러니까 스스로도 상품이고 다른 상품을 또 선전하는 이중적 역할을 하는 것이 문화산업인데요. 이 문화산업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교환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교환 불가능한 악이에요. 교환 가치가 없는 것은 그 자체로 무가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산업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누구에 의해서도 교환될 수 없는 나만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그것을 별로 무가치하게 심지어 악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환 가치라는 스펙 또는 스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사양이에요. 누군가에게 내가 막 어떤 다른 사람에 교환될 수 있는 어떤 가치를 주는 의미가 있어. 근데 나만의 교환될 수 없는, 누구에 의해서도 쉽게 대치될 수 없는, 교환될 수 없는 나만의 어떤 생각, 나만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폄하되고 또 그래서 심지어 악으로까지 만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그냥 하나의 문화 상품인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왜곡시켜가는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다 문제라거나 드라마가 다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스스로 상품이면서 다른 상품을 선전해내는 문화산업, 그것은 교환 불가능한 것을 악으로 취급하는 게 문화산업이라는 거죠. 근데 문화란 원래 교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환 불가능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교환되는 것이어야 된다. 그죠? 예를 들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어떤 내용, 경험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교환될 수 없지만 바로 그 교환될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을 때,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문화가 지향하는 세계라는 거죠. 근데 문화사람은 거꾸로 해요. 거꾸로. 그것은 교환될 수 없는 것은 그 자체로 악이에요. 오히려 교환될 수 있는 것이 문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아도르노라는 철학자가 한 말인데요. 예술은 교환될 수 없는 가치 때문에 교환되는 것이다. 반면 문화사람은 교환될 수 없는 것을 모두 악으로 취급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문화산업은 우리한테 획일적인 욕망을 요구해요. 드라마 보십시오. 아무 맥락도 없이 정말 잘생긴 남자들이 샤워를 하고 옷을 아무 데서나 벗어요. 그럼 뭘 추구하는 거예요? 뭐죠? 시스팩, 뭐 에이팩 이런 것들을 가진 남자들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그런 이게 그런 그 근육질을 갖는 몸매를 가지려면 그 사람은 대부분의 인생을 그 몸매를 갖고 오는 데 써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그렇게 멋진 몸매를 갖기를 원한다. 그럼 그 남자친구는 거의 바보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 그 몸매를 갖고 오는데 거의 다 모르는 시간을 써야 되는 남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걸 원하냐? 그렇게 멋진 몸매도 가지면서 머리도 많이 쓰는 남자를. 그럼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도.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막 그런 텔레비전에 나온 여자들. 근데 문제는 문화산업을 보면 굉장히 나오는 모든 배우들이나 또는 가수들이나 보면 거의 너무 외설적이에요. 포르노적이야, 거의. 근데 또 막 얌전한 척이에요. 실제로는 포르노적이면서 굉장히 얌전을 빼는 아주 이중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뭔가 헛된 망상을 갖는 거예요.
헛된 망상을. 그래서 그걸 다 채울 수가 없으니까 뭔가 그런 남자를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그 백화점 가서 뭔가 그런 걸 소비하면서, 그러나 그런 욕망은, 그렇게 만들어진 욕망은 실현될 수가 없어요. 실현되려고 하는 순간 저만큼 멀리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결국은 문화가 아니라 문화 산업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점점 상품화하고 추락시켜 간다. 이런 이제 비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 잭슨 폴록의 작품 한번 잭슨 폴록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죠. 어쨌든 예술이 이제 점점 종말에 이르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예술이 끝났다 라고 하는 말을 최초로 한 사람은 헤겔이라는 철학자입니다.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술은 이제 완전히 낭만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끝났다. 근데 헤겔이 예술이 끝났다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냥 예술이 그냥 더 이상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예술이 한때는 새로운 세계를 가장 먼저 선취했다 이거죠. 미래 사회를 가장 먼저 예견하고 그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예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술이란 한 사회에 가장 앞서 나가는 어떤 정신세계, 더 나아가야 될, 지향해야 될 어떤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이제 예술은 더 이상 그렇지 못한다. 세계를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예술은 이제 어찌 보면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가기보다는 이미 지나간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또는 그런 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예술의 종말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래서 예술이 더 이상 절대적 이념을 표현하지 못한다. 이 말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네요.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어떻게 예술을 봤냐? 진정한 예술이란 어떤 절대적인 어떤 이념과 정신이 감각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절대적인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이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지향해야 될 최고의 어떤 정신세계, 최고의 정신세계가 감각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다. 예수는 어쨌든 감각을 통해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정신세계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아무튼 인류가 지향하는 최고의 어떤 이념과 정신, 그 세계가 감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오늘날 예술은 어느 순간 더 이상 이 최고의 이념을 표현할 수 없게 된다.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술은 정신과 감각의 결합인데, 예술이 점점 탈감각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이 너무 정신적인 세계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적인 세계로. 오늘날 제가 예술이 개념예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이 점점 어떤 사상적인, 어떤 개념적인 어떤 것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이 참으로 이제 세계를 선도하고 앞서 나가든, 또는 미래의 세계를 선취한다는 의미에서 예술이 점점 그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예술은 이미 과거의 것이다. 또는 그래서 예술은 끝났다. 이런 표현들을 은유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죠. 예술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는 곳에서 필요하고, 그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곳에서 가능하다. 멋진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제가 쓴 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예술일 수 있는 시대에 진정한 예술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예술이 불가능한 시대에 비로소 예술에 대한 진정한 욕망이 시작된다. 이게 제가 써본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예술이 이미 최고의 이념을 표현하는 시기는 지났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건 헤겔이 1830년대에 선언한 것이고요. 그 뒤로 무수히 많은 예술 사조가 나타났어요. 이제 진정한 예술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진정한 예술은 이런 거야. 아니야, 진정한 예술은 이런 거야. 끝없이 새로운 유파, 새로운 유형이 생기면서 끝없이 새로운 예술, 진정한 예술에 대한 선언들이 뒤를 이어왔어요. 우리가 지금 배운 고전주의, 낭만주의, 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 입체파, 구성주의, 이런 모든 얘기들은 다 선언입니다. 일종의 이것이 진정한 예술이야 라고 선언해 온 거예요. 그런데 1968년에 아서단토라는 철학자가 이 헤겔의 예술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자기 시대로 이해해서 변형시켜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선언의 시대는 끝났다. 선언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어떤 예술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예술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예술을 놓고
진정한 예술, 사이비 예술을 나눌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예술인 것과 아닌 것을 나눌 수 있는 기준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술일 수 있고 아무것도 예술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술의 종말을 새로운 방식으로 선언한 철학자가 아서단토라는 철학자입니다. 이 철학자는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술이라든가 또는 미학과 관련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많이 만나게 되는 학자예요. 아서단토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대가 오늘날 많은 예술가들이 우리 지난번에 제가 잭슨 폴록 얘기 추상화 말레비치도 얘기하고 뭐 추상화 얘기도 했죠. 또 하나 흐름이 또 누구 얘기했냐면 마셜 듀상의 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성품이 예술이 되건 이런 시대를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예술인 것과 아닌 것의 구분이 없어진 시대에 또는 진정한 예술과 사이비 예술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도 사라진 시대에 그럼 모든 것이 예술이고 모든 것이 예술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anything go.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좋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될 위험성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 말이에요. 모든 것이 예술일 수 있는 시대에 진정한 예술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예술이 불가능한 시대에 비로소 예술에 대한 진정한 욕망이 시작된다. 그래서 하나의 진정한 예술과 사이비 예술을 나눌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준은 없습니다. 오늘날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준이 사라진 것은 아니죠.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이 안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폭력이 있고 더 나아가서 억압이 있고 소외가 있고 무시가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예술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하나의 기준은 없지만 하나의 기준이 없다고 해서 모든 기준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맥락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맥락은 좀 더 현대화시켜서 얘기해 보면 예술은 그만큼 다양한 기준, 다양성의 향연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질적이고 그래서 서로 소통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이 함께 어울리는 것,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이 양립하는 것,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공존하는 것, 이런 세계가 예술이라고 한다는 것.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기준이 하나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예술에 대한 어떤 이해는, 예술에 대한 어떤 새로운 예술에 대한 어떤 요구는 끝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오늘 얘기가 좀 길었죠. 좀 한번 깊이 이 부분은 특히 여러분들이 텍스트 지금 이제 제공된 텍스트 있죠. 그 텍스트 부분을 읽다 보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한 것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텍스트를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